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방생방 생명과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인사말을 추천해달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복도에서 만난 선생님의 구독자 발광머리 앤님과 유리님께서 여러 개의 인사말을 추천해줬어요. 생방생방은 생명수들 반가반가란 의미입니다. 정말 오글거리네요. 선생님이 그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준 인사말을 이제 돌아가면서 온라인 수업 때마다 하나씩 얘기를 해줄 예정이에요. 또 괜찮은 인사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인사말을 달아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모의고사랑 수행평가 다들 잘 봤나요? 네, 여러분이 수행평가 한 거를 봤는데 다들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칭찬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온라인 수업의 내용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필기와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지 말고 수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2단원 내용입니다. 2단원의 제목은 사람의 물질 대사인데요. 우리가 1차시 때 생명현상의 특성으로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배웠어요. 선생님이 1차시 내용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예시도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1차시 수업을 복습하고 나서 오늘의 수업을 들어주세요. 오늘은 사람의 물질 대사 2가지 중 세포 호흡에 대해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화작용은 다음 차시의 수업 내용이므로 너무너무 궁금해도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물질대사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질대사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반응이 일어나기 전 물질들의 결합이 끊어지고 반응 이후에 생성된 물질들에게 새로운 결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머리카락과 손톱이 계속 자라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물질 대사에는 물질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동화작용과 물질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면 동화작용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세포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합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합성하는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NA 합성인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상처가 난 부분을 재생시키기도 하고 세포수가 증가해서 몸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포가 가진 유전물질, 즉 DNA도 한 개가 더 만들어져야 하겠죠. 이때 핵 안에서 DNA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 타이드들의 결합으로 인해 유전물질인 DNA가 한 개 더 복제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왼쪽에 선생님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진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의 DNA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화작용의 예시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오늘 배울 내용인 세포호흡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 소화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한데요.
물질을 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흡수가 요구되고, 반대로 물질의 결합을 끊고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반응물에 있던 에너지가 생성물이 되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둘 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 출입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둘 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효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둘 다 효소가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동화작용의 예시인 단백질 합성과 DNA 합성, 그리고 이화작용의 예시인 세포호흡과 소화작용에는 다양한 효소, 즉 서로 다른 효소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물질 대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효소가 계속적으로 합성이 되고 물질 대사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주제인 세포호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식물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물질 대사 중 하나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종종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포호흡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은 모양과 크기, 기능은 다양하지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과 세포질이라고 하는 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의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호흡으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은 영양소인 포도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물질 대사라는 거는 반응물의 결합을 끊고 생성물의 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세포호흡 또한 포도당, 산소의 결합을 끊어내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ATP라고 하는 물질의 새로운 결합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열 에너지와 같은 부수적인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포호흡의 결과 포도당의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전환해서 저장한다고 했었죠. ATP는 아데노신 3인산, 즉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T는 트리의 줄임말인데 트리는 보통 3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포스페이트, 즉 인산이 3개라는 의미입니다. ATP는 오른쪽 그림처럼 생긴 물질입니다. 더 자세한 구조를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인산기의 P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긴 물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산기가 3개 결합되어 있고 그 옆에 리보스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보스에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꼭지점에는 이렇게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보통 탄소를 생략을 하고 그려요. 그래서 ATP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통 세포호흡이 한번 일어나면 포도당을 1개를 분해했을 때 한 대략 36개에서 38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즉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 36개에서 38개 정도의 ATP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그 나머지의 에너지는 이제 CO2나 열에너지 등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화작용,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인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포도당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에다가 P를 하나 더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TP 합성 자체는 ATP, 즉 P가 2개 결합된 ATP에다가 무기인산인 P를 하나 결합시켜주는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즉 굉장히 큰 에너지들은 보통 이 P와 P 사이에 결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ATP를 만든 후에 ATP는 다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P와 P 사이에 저장되어 있던 매우 큰 에너지들은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ATP를 ATP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들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근육이 수축하게 돼요. 이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ATP가 분해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분해한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물질들을 소장 세포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ATP의 분해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ATP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또 세포 내로 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우리 몸이 생장하는 데 사용되고 또 발성, 목소리를 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생각을 하는 이런 정신 활동에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세포흡의 과정과 세포흡 결과 생성된 AT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몸은 아니지만 효모라고 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흡을 이용한 실험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모는 균계라고 하는 곰팡이나 버섯이 속해 있는 그런 분류군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네, 다음 실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생효모 5g을 따뜻한 증류수에 녹여서 50ml의 효모액을 만든다. 2번, 1% 포도당 용액, 그 다음에 시중 음료수, 그다음 증류수를 준비한다. 3번, 발효관 ABC에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다. 4번, 발효관 ABC의 입구를 솜으로 막은 후에 발효관을 35도씨 항온기에 넣어둔다. 발효관이라는 거는 요 그림처럼 생긴 실험 도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발효관의 팽대부라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발효관의 맹관부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실험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맹관부의 눈금인데요. 5분 간격으로 맹관부의 눈금을 읽어서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A와 같은 발효관에서는, 즉 포도당을 넣어준 발효관에서는 부피 변화를 살펴보면 7.5에서 20ml까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B와 같은 발효관에서는 4.5에서 15.5ml 정도까지 부피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류수를 넣어준 C와 같은 발효관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었고 또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와 B 같은 발효관에서는 C와는 다르게 기체가 발생을 해서 맹관부의 부피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발효관 용액에서 이렇게 부피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효모 또한 액체 속에 들어있는 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효관 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맹관부에서 부피 변화가 있었던 것은
효모가 용액 속에 들어있는 당을 이용해 세포호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액에 따라서 발생한 기체, 즉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달랐던 이유는 넣어준 용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의 양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와 같은 발효관에서는 애초에 증류수 자체에는 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맹관부에서는 기체의 변화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A와 B에는 포도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은 쪽에서는 세포호흡이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맹관부에 모이게 됩니다. 즉 용액의 종류에 따라 포도당의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양한 음료수들을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하게 된다면 발생한 CO2의 부피, 즉 맹관부의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그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당 함량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효모의 세포호흡을 이용한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물질대사 중에서도 에너지를 얻는 데 꼭 필요한 세포호흡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간단한 OX 문제를 통해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까 세포호흡으로 인해서 포도당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ATP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CO2나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ATP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AT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는 AD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아까 ATP를 구성하는 원소들 간의 결합에는 에너지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세 개의 인산기 사이의 결합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에너지, 그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끊어내면 이제 ADP가 되면서 그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다양한 생명활동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따라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ADP에 저장된 에너지보다 더 많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1차 시 때 배웠던 내용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